오늘은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1326 매매법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MACD 보조지표와 더불어 다른 보조지표들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가온칩스가 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면서 매출 확대는 물론 국내 최고 수준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19일 광민정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가온칩스가 R&D와 대규모 인력 채용,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버 투자 등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며, 디자인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장 지표인 DSP, 제품 매출 비중 추이를 보면 2022년 55.5%, 2023년 63.6%, 2024년 상반기 87.5%로 자체 프로젝트 선별 수주를 통한 향후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온칩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자인하우스 기업이다. 디자인하우스란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파운드리 업체가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삼성전자의 DSP에 속해 있는 상장 기업으로 AD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가온칩스 등이 있다.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디자인하우스의 중요도가 올라간다. 설계와 생산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하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TSMC를 보면 알 수 있다. TSMC는 팹리스 관련 고객사 535개를 가지고 있다. 이 각각의 고객사들의 주문에 맞게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그리고 AMD 등도 모두 TSMC의 고객사들이다. 중소 팹리스는 디자인하우스에서 담당한다. 대만의 글로벌 유니온 칩이 TSMC의 대표 디자인하우스라 할 수 있다. TSMC가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디자인하우스 1위 기업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엔지니어 그룹 약 800명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엔드 차량의 경우 1억 개 이상의 IP,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5억 개 이상의 IP, 보잉 747 항공기의 경우 1,400만 개의 IP가 필요하다. 미세공정 칩으로 발전하면서 설계 비용이 점진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IP를 개발하는 디자인하우스는 반도체 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다. IP를 개발하면 라이센스 및 러닝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P를 개발하는데 보통 2년 내지 3년의 시간이 걸린다. 기존의 IP를 활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IP를 한번 개발하면 그것 자체로 큰 메리트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성 파운드리도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가온칩스는 삼성 파운드리 DSP 1위 기업이다. 차량용 반도체 개발 비중이 20%로 높은 편이며 AI 반도체 매출이 13%를 차지한다.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외 팹리스에게 주요 IP 제공 및 기본 회로를 설계해준다. 또한 설계 검증 및 테스트도 병행한다. 대만 TSMC의 현지 주요 디자인하우스 업체로는 GUC와 알칩이 거론된다. 디자인하우스는 파운드리와 팹리스가 반도체를 원활하게 설계 및 생산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대만의 GUC, 알칩, 패러데이를 살펴보면 2023년 연간 합산 매출이 22억 달러 수준으로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저마다 커스텀 칩 개발에 나서면서 부족한 설계 역량을 이들 회사에 외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온칩스 역시 해외 시장에서 대만 디자인하우스들과의 경쟁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 탑9 디자인하우스로 성장 중이라는 게 곽 애널리스트의 설명이다. 특히 GUC는 TSMC의 자회사이자 전 세계 디자인하우스 업계 부동의 1위로 군림해왔다. GUC의 연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40억 대만 달러, 하나 약 1조 원이다. 반도체 시장이 침체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59%나 성장했다. TSMC를 둘러싼 대만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시장에 최근 이례적인 변화가 일어나 주목된다. 업계 2위인 알칩의 최근 2달간 월 매출액이 업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글로벌 유니칩을 앞지른 것이다. 이 같은 알칩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에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주 확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디자인하우스 업계 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반도체 등 최첨단 반도체 기술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디자인하우스 업계는 최근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급격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디자인하우스들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어버브 반도체가 AI 기능이 추가되고 보다 저전력이 요구되는 등 고성능화되고 있는 가전시장을 타겟으로 업계 최초로 28나노 미세 공정을 적용한 MCU를 가온칩스와 개발 협력키로 했다. 어버브 반도체의 기술력이 눈에 띄게 성장한 것도 주목이 되어진다. 실제 새끼 손톱만한 반도체 칩을 에어컨 앞에 세워뒀다. 에어컨 켜. 온도 내려. 다시 올려줘. 사용자의 말 한마디에 에어컨은 즉시 반응했다.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리모컨을 필요 없게 하는 기술이다. 최원 어버브 반도체 대표는 지난 16일 사용자의 음성을 이 칩이 학습하고 모델링한다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와 사용자의 목소리를 구분할 뿐 아니라 가족 목소리만 인식하게끔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 칩을 가전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어버브 반도체는 가전제품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 분야 토종 팹리스 기업의 자존심을 지켰다. 국내 가전 분야 MCU 공급 기업 중 독보적인 존재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르네사스, 도시바, 마이크로칩에 이어 4위권일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 최 대표는 매년 5억 개 칩을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 제조해 전 세계 가전제품 회사에 공급한다고 소개했다. 이런 어버브 반도체가 지난달 기존 MCU의 내장형 인공지능 AI 기능을 적용한 칩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 대표는 기존 가전제품 리모컨이나 홈 사물 인터넷에도 음성 인식 기능이 있지만 인식률이 낮은 편이라며 이번에 나온 칩은 AI 기능이 적용돼 90% 이상의 인식률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품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LG 반도체 출신인 최 대표는 1996년 그린칩스를 창업했다. 어버브 반도체는 최 대표가 2006년 하이닉스 전신인 매그나칩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했다. 그는 LG 반도체 MCU 사업부 창단 멤버였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어버브 반도체가 국내 최고 MCU 전문 팹리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중국 시장이 있다. 최 대표는 반도체 설계 관련 연구개발 못지않게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산업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는 삼성전자 생활가전은 미국과 일본의 MCU를 주로 사용했는데 공급망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회사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해 우리가 내실을 다져왔다며 2011년 삼성 반도체에서 MCU 공급 중단을 선언했을 때 이를 대체할 기회를 얻어 지금까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창업 초기인 1998년부터 중국 시장에 과감히 진출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했다. 그는 중국에도 지역 반도체 회사가 있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수준은 아니었다며 반면 우리 MCU는 유럽, 일본, 미국과 비교해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고 가격은 합리적이어서 중국 시장에 포지셔닝하기 좋았다고 부연했다. 어버브 반도체는 올해 상반기 매출 1254억 원, 영업손실 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반도체 경기 불황 여파가 1분기까지 이어졌고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반등했다. 최 대표는 글로벌 MCU 시장 규모가 30조 원이라며 AI MCU를 들고 가전 분야 세계 1위에 올라설 뿐 아니라 이를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곽 애널리스트는 어버브 반도체와 더불어 가온칩스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MCU 제품은 개발 기간이 짧고 수량이 많아 가온칩스의 2026년 실적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 8일에는 디벡스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세대 제품인 DXM은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디벡스가 하반기 10곳의 글로벌 고객사와 양산 및 개발 협력이 이루어지고 내년 상반기 20곳 이상의 고객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양산 매출 비중이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가온칩스는 매출액 986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영업이익률이 2025년까지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DSP 양산 매출을 위한 서버 투자 지속이 2025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지만 디자인 하우스가 서버 투자를 함으로써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애널리스트는 4월 초 이후 주가가 58.1% 하락하면서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3분기 실적 호조세와 더불어 신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고 양산 매출이 개발 매출을 넘어서는 2025년부터 실적 퀀텀 점프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민정 연구원은 최근 가온칩스는 해외 시장에서 대만 디자인하우스들과의 경쟁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 탑 디자인하우스로 성장 중이라며 디자인하우스는 고객사 빅테크의 설계 역량에 따라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레벨 0은 고객사가 반도체 컨셉트만 가져오면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칩을 설계해주는 턴키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광 연구원은 이러한 커스텀 칩 설계 서비스는 기존에는 브로드컴 등과 같은 ASIC 회사들의 역할이었지만 최근에는 디자인하우스들이 이 분야에서 더욱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며 ASIC 업체들 대비 디자인하우스가 파운드리들과 더 밀접하게 협력해왔다는 점이 부각되기 때문인데 가온칩스는 삼성 파운드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올해 2월 가온칩스는 알려진 바대로 일본 업체와 557억 원의 ASIC 설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가온칩스의 2023년 실적 매출액 636억 원에 맞먹는 규모로 높은 성장을 위한 내실 다지기를 지속 중이라며 가온칩스는 여러 해외 프로젝트들에서 해외 디자인하우스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에서는 탑 레벨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이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하우스는 반도체 설계와 제조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팹리스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 칩의 설계 도면을 제조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디자인하우스의 주된 업무입니다. 이렇게 변환된 설계를 가지고 파운드리가 실제 반도체 칩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팹리스 기업은 알고리즘 구현에 집중하며 파운드리는 대량 생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설계를 최적화하는 디자인하우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하우스의 종류에는 DSP와 VDP가 있습니다. DSP는 팹리스 업체를 직접 유치하고 재설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합니다. 반면 VDP는 전통적으로 파운드리의 수주 물량을 제조용 설계도로 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가지 모두 디자인하우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출 발생은 개발과 양산으로 나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팹리스 업체가 500개쯤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만큼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반도체는 각각의 고유한 개별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모리 부문보다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팹리스 업체의 경우에도 디자인하우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과 연계되어 있는 디자인하우스 관련주에는 여러 주요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는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웨이퍼 형태의 반도체 칩 조립 및 테스트를 담당합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매출액은 27.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6.6% 감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AI와 오토모티브 관련 턴키 계약으로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파운드리 가동률 감소에 대비하여 R&D 투자 확대와 전문 인력 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 추진으로 당장의 영업이익이 부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엣지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 구현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고성능 토탈 메모리 시스템 IP 솔루션과 AI 플랫폼 IP 솔루션 4 엣지 컴퓨팅을 주요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2021년 7월 미국 R&D 센터를 설립하였고 현재 개발 인력은 114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응용처의 다양화와 맞춤형 니즈 확대에 따라 시장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으로 고성능 토탈 메모리 시스템 IP 솔루션과 AI 플랫폼 IP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2020년까지 TSMC 소속으로 있다가 삼성 파운드리로 이직하였고 2025년부터 삼성의 5나노 파운드리를 이용해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은 반도체 시장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 전망이 밝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의 캐파가 증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다양한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설계 복잡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디자인하우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자인하우스에 지불하며 파운드리 매출 증가와 공정, 미세화에 따른 디자인하우스 수익성 증가가 더 커질 것입니다.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질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등 주요 기업들이 디자인하우스 역할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반도체 섹터에서 그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가온칩스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봉 차트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첨가했습니다. 이 보조 지표도 너무 훌륭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의 활용법도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1326 매매법과 여러 보조 지표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아주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엠벨선 안쪽으로 들어온 캔들이 13일선을 돌파하고 26일선 위로 안착한 자리입니다. 거래량 볼벤 바닥도 보입니다. 물론 1326 매매법에 따르면 타점은 여기입니다.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제시한 타점에서 보조 지표들의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RSI에서 중심선을 통과했습니다. RSI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앞에서 일어났고 추세선이 살아 있습니다. RMI에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OBV에서는 저 앞쪽에서부터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누군가는 물량을 모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표에서는 하늘색 웅덩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락 추세에서는 하늘색 웅덩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쌍바닥입니다. 이 지표에서 하락 추세가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쌍바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늘색 웅덩이가 연속으로 2개가 등장을 해야 이제 진짜 바닥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RS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에서는 이전에 하늘색 웅덩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한 것도 보입니다. 하늘색 웅덩이 최초 등장 이후 중심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RSI에서 바닥에서 상승하는 자리를 찾는 요령입니다. 이런 보조 지표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 자리를 찾아내는데 실패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가격 캔들이 하늘색 엠벨선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서 26일선 위로 안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상승 과정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3일선의 지지를 받으며 보기 좋게 상승을 하다가 13일선이 깨어지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틀림없는 매도 타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1316 매매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매도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긴 윗꼬리 캔들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전고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고 빠져야 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고점이 발생한 시점의 거래량에 한참 못 미치는 거래량입니다. 이 라인을 뚫기 위해서는 전고점이 형성될 때의 거래량을 능가하거나 최소한 그에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1316 매매법에 따라 틀림없는 타점입니다. 한 방에 두 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추세선이 급격하게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가격 캔들에서도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정확히 0.5 라인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틀림없는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눈치채고 빠져야 합니다. 돌파할 때는 장대 양봉으로 힘있게 돌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래량에서도 돌파할 힘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틀림없는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시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두 선 사이로 캔들이 들어섰습니다. 제가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를 돌린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좀 더 안전하게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26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하는 자리를 기다려도 됩니다. 이제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선들이 모두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색 웅덩이는 한 번 나왔지만 추세선과 기준선이 모두 쌍바닥을 그려낸 것이 보입니다. 틀림없는 반등의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26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26일선이 깨어진 자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도 타점입니다. 그런데 크게 깨어지지 않고 살짝 깨어진 후 급반등을 합니다. 제가 지지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아주 중요한 지지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지라인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6 매매법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고 26일선이 깨어지더라도 추세 자체가 살아있다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조 지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26일선이 깨어졌다가 급반등을 한 자리입니다. RSI에서 중심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MACD에서 데드크로스 이후 바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RMI에서 하락세를 극복하고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하락세에서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도 확인해야 하고 보조 지표상 추세가 꺾이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26일선이 깨어질 때 매도를 했다면 여기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어떤 주식이든 상승 과정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추세 자체가 살아있다고 판단이 되면 단기 조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26일선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26일선이 깨어지더라도 추세 자체가 살아있기에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도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역시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대목입니다. 장대음봉 출현 후에 13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13일선과 26일선이 모두 살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13일선과 26일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보입니다. 보조 지표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RSI에서 추세선이 급하게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MACD에서도 하락세가 멈추었습니다. RMI는 추세선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홍색 과매수 구간이 출현하고 나서 추세선도 꺾이고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 구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일 때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주홍색 과매수 구간이 지속적으로 출현을 하고 과매수 라인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합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과매수 구간이 출현을 했다고 다시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추세를 이어갈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현한 과매수 신호가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MACD와 스토캐스틱 슬로우, 이 두 개의 지표를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두 개의 지표의 연관관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주홍색 과매수 구간이 등장했다는 것이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3일선과 26일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제가 대세 변곡점을 찾을 때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대적으로 단기 이평선이 급격한 상승을 보일 때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평선 차트로 가서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제가 캔들 매매보다는 이평선 매매가 훨씬 좋은 매매법이라고 했습니다. 이평선 매매에 익숙해지면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혹은 이 자리도 아주 좋은 타점입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볼벤 상단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 구간에서 볼벤 상단선을 돌파했다가 볼벤 상단선이 다시 깨진 자리들입니다. 반면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벤 상단선 돌파 이후 조정이 나오지만 볼벤 상단선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대시세의 초입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대세 변곡점 후에 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점들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1326 매매법을 사용해 매수매도 타점을 잡더라도 이렇게 기존의 이평선 차트를 병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엠벨선이 깨진 것도 보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1326 차트로 가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밀릴 때 매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빨간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캔들들의 흐름이 쌍봉을 형성한 것이 보입니다. 바닥권에서 쌍바닥이 보이면 훌륭한 매수 타점이 됩니다. 반면에 쌍봉 이후 하락 국면이 시작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캔들이 26일선 위에 안착한 것이 보입니다.
13일선과 26일선 모두 하락세를 멈추고 상방으로 꺾이기 직전입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추세선들이 살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엠벨선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1316 매매법으로 따져도 두 선 사이에 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고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역사적 신고가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돌파가 나올까요? 여기서 밀릴까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고점에서 밀린 자리들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3일선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들은 지지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다면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매수자들의 힘이 더 강력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충분히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돌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캔들이 이 캔들입니다. 바로 전 두 개의 음봉을 한 방에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입니다. 돌파 이후 장대 양봉이 등장했지만 바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으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장대 양봉의 3분의 2 지점이 깨졌습니다. 이럴 때는 조정이 더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중요 지지라인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에서도 이미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도지형 캔들도 보입니다. 반등의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0.5 구간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조정 후 반등할 때 타점을 잘 잡으면 이런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대 양봉 두 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개로 나누어진 양봉을 하나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상의 장대 양봉이 하나가 생깁니다. 윗꼬리 음봉 두 개가 뜨면서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급등 후 조정이라는 공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 0.236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근 저점을 기준으로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최근 저점을 기준으로 했더니 정확히 0.382 라인에서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주가 변동은 통계이고 수학이며 과학이라고 말하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만큼은 수학적 통계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진다는 것은 수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 등장을 했습니다.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의 꼭지점을 향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수렴이 나온다고 해서 다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일선과 26일선이 중첩이 되면서 아슬아슬하게 두 선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SY 스틸텍입니다. 우크제건 이슈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 끝에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1326 차트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정확한 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1326 차트의 최고 장점이 두 선이 교차된 공간에 캔들이 들어서는 지점을 정확히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26일선이 상승 추세입니다. 13일선이 26일선과 이격이 벌어지며 급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한순간 급격하게 하방으로 꺾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삼각수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선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캔들이 들어섭니다. 반등하는 자리를 잘 보여줍니다. 타점을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가온칩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앞서 본 차트와 똑같은 그림입니다.
두 선이 교차된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삼각수렴은 분명히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차트 고수가 되면 예측샷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제대로 먹을 자리가 나왔군. 이렇게 탁탁 타점을 잡게 됩니다. 제가 300개의 차트를 3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차트 분석법을 기초로 차트 100개 정도만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시면 어지간한 타점들은 다 잡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캔들 매매, 이평선 매매, 지지와 저항, 보조지표 분석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차트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냥 막 임의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청하시면서 요점 정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차트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차트 100개 정도만 정확히 분석할 줄 알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차트를 만나더라도 자기 실력으로 차트를 분석하실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차트 분석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차트로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화성 밸브와 함께 대왕고래 이슈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조금 지나간 차트입니다.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하며 두 선 사이에 캔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보조 지표들에서도 추세선이 급격하게 꺾이는 것이 보입니다. 틀림없는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돌파에 실패하고 큰 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 후에 급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뭘 확인해 보시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입니다. 도지 캔들이 뜨면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 타임 더 기다려도 되지만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1316 매매법은 수많은 매매법 중에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1316 매매법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타점을 잡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매매법을 병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흐름의 패턴에 대해 강의를 하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패턴들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각수렴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런 패턴들이 그냥 눈에 들어올 정도로 차트 공부를 심도 있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차트 100개만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는 눈이 확 뜨이실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팔 사람들은 다 나가서 살 사람만 남은 상태입니다. 가격 캔들이 정확히 26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중요 타점에 다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저도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차트를 밤을 새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주포의 핸들링까지 보입니다. 30분봉을 활용하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혹 실패를 하더라도 일주일 내지 2주일 안에는 틀림없이 반등하는 자리에서만 들어갑니다. 다시 가온칩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삼각수렴이 탁하고 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저런 급등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길고 긴 하락 추세 끝에서 겨우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엠벨선이 충분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6일선 위에 캔들이 안착한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저지바에서 어제 밀린 후에 오늘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아직 돌파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파 신호가 나오면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30분봉을 활용해도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차트상 맥점이 되는 자리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요점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시는 대로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스스로 차트 공부를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당시 시황을 생각하시면서 차트를 보면 더 많은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